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병법사 제108부 전주도 무너지고 호남도 유린되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까 합니다. 1597년 8월 15일 일본군 우군은 영남에서 호남으로 넘어가는 관문인 소백산맥의 60령에 당도를 하게 됩니다. 이 60령이라는 지역은 영남에서 호남으로 넘어갈 때 반드시 관통해야 되는 지역이에요. 그런 만큼 중요한 요충지였기 때문에 조선군은 강화해당 기간 동안에 이 60령을 통제하는 황석산성의 방비에 만전을 기해왔다는 거죠. 왜냐면 조선군 지휘부 내에서는 항상 이제 그런 고민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임진년 때 그렇게 신나게 털리고서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 했을 때 바로 호남이 지켜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다음번 전쟁에서도 호남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를 방비해야 되냐 했을 때 그 중에 한 군데로 선점되었던 지역이 어디냐면은 바로 이 60령 고갯길이었어요. 그리고 그 60령 고갯길을 통제하는 산성이 황석산성이라는 거죠. 자, 이 황석산성은요, 해발고도가 1,000m 이상에 위치한 산 정상부를 둘러싼 형태의 요새였습니다. 그리고 산성 안에는 계곡물까지 있었기 때문에 장기간 항전이 가능했다는 거죠. 즉 여기에 충분한 식량만 적재해 놓으면은 수자원은 확실하게 확보가 되기 때문에 장기간 항전이 가능한 지역이 바로 이 황석산성이었어요. 하지만 이 황석산성도 약간의 좀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일단 첫째, 해발고도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1000m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1000m 이상이기 때문에 적군이 공략해오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꼽힐 수밖에 없죠. 근데 반대로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은 산성에서 성 아래로 출격을 할 때 거리가 너무 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사실 황석산성은 도로망에서 아주 가까이 있는 산성은 아니에요. 약간 살짝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황석산성에 병력이 주둔하고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훈련된 기병이 없으면은 만약에 적군이 이 황석산성을 그냥 패싱하고서 지나간다. 물론 이제 보급로는 포기하고서 지나가는 거죠. 그렇게 지나갈 때 기병을 통해서 추격전을 벌이지 않으면은 이걸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단은 또 상당히 좀 이제 애매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일본군이 황산성 때처럼 황석산성 역시 공략을 포기하고서 지나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은 해요. 다만 이거는 이제 보급품 운송을 사실상 포기하고서 간다는 거죠. 자, 그런데 당시 일본군 우군은요,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었죠. 애초에 공격 시점을 음력 8월로 잡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추수기를 노려가지고 한 거였어요. 그런데 조선군이 미리 청야작전 펼쳐가지고 다 몽땅 모든 물자를 가지고 산성으로 들어가서 지키는 작전을 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화항산성 공략이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서 당시 일본군은 보급품을 현지에서 충당하는 그 작전이 실패로 돌아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황석산성마저 패싱을 하고 지나가게 되면은 일본군 우군 입장에서는 심각한 보급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던 싫던지 간에 보급품을 충당하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황석산성을 함락을 시켜서 털어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문제가 하나 더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일본군이 이미 화항산성 공략에 실패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딜레이가 된 상태예요. 거기에다가 제대로 된 보급도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죠. 자, 따라서 황석산성 공략에 많은 공력을 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즉 속전속결로 끝내야 되지 이거를 장기간 공성전을 걸쳐가지고 함락을 하게 된다면은 일본군 입장에서는 보급품 문제에 직면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은 이 황석산성 공략에 막혀가지고 회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본군 우군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황석산성을 공략을 해가지고 보급품을 충당한 다음에 전주로 진격해야 된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본군 우군은 일단 황석산성을 대대적으로 포위를 한 다음에 막 이제 공격할 태세를 갖춰요. 그러나 한편 황석산성을 수비하던 조선군을 향해서 일종의 회유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도 뭐라고 회유를 하냐면은 만약에 너네가 성을 비우고서 나가면은 우리가 굳이 추격은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금이 살 수 있는 마지막 찬스다.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라. 성을 비우고서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 최후의 통첩을 보냈다라는 거죠. 당시 이제 황석산성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은 안음, 현감, 곽준. 곽준이 고을 군민들과 함께 황석산성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함양 군수 조정도 그리고 전 김해부사 백사림 등이 곽준과 합류해서 황석산성을 수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황석산성을 수비하고 있던 조선군. 아니, 식량도 넉넉하게 있다. 수자원도 있겠다. 더군다나 여기는 정말 험준한 요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아쉬워서 도망을 가겠어요. 이걸 단호하게 거부를 해요. 자, 그래서 당시 회유를 위해서 보냈던 사신을 참수를 함으로써 굳건한 항전의 의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회유 작전이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일본군은 이제 상당히 피곤해졌죠. 저 난공불락의 요새를 어떻게 해서든 함락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속전속결로 승부를 보지 않으면은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일본군이 선택한 것은 바로 야습이었어요. 즉 15일 밤에 그날 밤 바로 야습을 걸어버립니다. 회유가 실패로 돌아가자 일본군은 그날 밤에 대대적인 공성작전을 시작하게 되고 당연히 이제 조선군도 여기에 응전해서 맞서 싸우게 돼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큰 문제가 한 가지 발생을 하게 돼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냐? 사실 성 안에 트롤킹이 한 분 계셨어요. 쉽게 말해서 엑스맨이 계셨다는 거죠. 그 엑스맨이 누구였냐? 전 김해부사 백사림이 여기 이제 참전을 했다고 했는데 이 백사림이 무장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백사림이 이제 황석산성에 입성을 하니까 성안의 군민들은 그 사람이 이제 상당히 경험 많은 백전노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백사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존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백사림이 왕년의 무장이라서 좀 나름 용령을 날렸을지는 모르겠는데 이미 노쇠한 상태라서 그런지 왕년의 용령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뜻밖에도 정작 문관 수령들은 결연한 항전 의지를 보이는데 무장 출신이었던 이 백사림이 일본군의 공세에 덜컥 겁을 집어먹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15일 밤에 일본군의 대대적인 공성이 시작되자 처음에는 이제 조선군이 곽준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일본군의 공성을 잘 막아내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돌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 겁에 질렸던 백사림이 슬금슬금 눈치를 보다가 혼란한 틈을 타가지고 무슨 쇼생크 탈출도 아니고 밧줄을 타고서 성벽을 넘어서 도망을 쳐버립니다. 근데 또 이 광경을 또 몇몇 병사들이 봐요. 그러면서 이 광경을 봤던 병사들이 크게 동요를 하면서 막 소리를 친 거죠. 지금 백사림이 도망쳤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삽시간에 소문이 퍼지게 되면서 방어선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공성전이라는 게 그래요. 아무리 험준한 요새라고 하더라도 제가 누차 강조드린 거지만 난공불락의 요새도 결국에는 사람이 지키는 거거든요. 난공불락의 요새를 지키는 사람이 굳건한 마음을 갖고 지키면은 그게 진짜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지만 만약에 겁을 집어먹고 도망치게 되면은 난공불락의 요새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돌파구가 한번 만들어지기 시작하자 수비군은 계속 허물어지게 되고 일본군은 그 돌파구를 필사적으로 밀어붙이면서 결국 황석산성은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황석산성 내 조선군은 삽시간에 지휘체계가 붕괴돼서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게 되었어요. 결국 황석산성은 그날 중으로 함몰되고 말았고 곽준과 조정도를 비롯한 많은 군병과 군민들이 전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근 지역 사람들이 당시 이제 조선 조정이 세웠던 국가 전략에 따라서 청양 입보에서 전부 산성으로 피난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 황석산성이 나름 천혜의 요새니까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서 꽤 많이들 왔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기서 몽땅 다 전몰을 당했다라는 거죠. 특히나 도요토미의 지시가 뭐였는지를 생각해보면은 얼마나 끔찍한 대참사가 벌어졌을지는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겠죠. 자, 당시 상황을 설명해주는 사료의 내용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병이 고함쳐 말하기를 성을 비워두고 나가면 쫓아가 죽이지는 않겠다 하니 자 이렇게 회유를 했어요. 이 회유를 듣고 난 다음에
야간 공성전이 벌어졌는데, 자, 그러자 이제 겁을 집어먹었던 백사림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 백사림이 줄을 타고 성에서 매달려 내려가고, 진짜 완전 쇼생크 탈출처럼 도망가는 거죠. 군사는 무너져서 달아났다. 이 광경을 지켜봤던 군사들이 막 겁에 질려가지고 동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거 백사림 아니야? 지금 지휘관이 도망가는데 어떻게 하지? 이러는 거죠. 적이 입성하여 마구 죽이니 함양 군수 조종도, 안음 현감, 곽준 등은 가족과 함께 죽었으며 근처 첩익관과 장졸 등 죽은 자가 500여 명에 달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몰살을 당했다라고 봐도 좋을 정도로 그런 대참사가 발생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때 곽춘 같은 경우는 진짜 일가족이 다 여기서 전모를 당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 이후에 곽춘 같은 경우는 요즘식 표현을 치자면은 국가 유공자죠. 그걸로 굉장히 이제 추앙을 받게 돼요. 자, 이렇게 난전 속에서 홀로 탈출한 백사림. 근데 또 얼마 도망을 못 가요. 나이를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늙고 노쇠해서 그런지 얼마 도망을 못 가고서, 더군다나 여기가 해발 1000m가 넘는 그런 첩첩산중이잖아요. 그것도 야간에 도망을 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이제 백사림이 중간에 이제 헐떡대면서 도망을 제대로 못 가니까 이걸 누가 도와주냐면은, 참 재밌어요. 이런 거 보면은 당시 이제 항해 출신이었던 사백구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사백구라는 인물이 백사림을 도와줘서 어떻게 도망을 치는데 성공을 하게 됐다는 거죠. 이 사백구는 본래 가토의 부하였어요. 그러다 경상 우병사 김응서한테 투항을 했는데, 김응서가 이 사백구를 쓸만하다고 여겨가지고 백사림의 휘하로 배속을 시켜서 황석산성 방어전에 투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백구가 조총을 굉장히 잘 다뤘는데, 황석산성 전투에서 뛰어난 조총수를 활용해서 용전 분투를 해요. 나름 또 여기서 꽤 괜찮게 잘 써요. 그뿐만 아니라 상관인 백사림의 목숨까지 구하는 등 상당히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 항해들 가운데서도 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재밌는 분들이 꽤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하룻밤 만에 황석산성을 함락시킨 일본군은 성내를 실컷 분탕질을 친 후에 보급품을 챙기고, 또 플러스 도요토미가 할당량으로 내세웠던 코를 또 베어가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신속하게 전주를 향해서 진군을 개시했다라는 거죠. 자, 이상의 내용을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경상 우병사 김응서가 치기하기를, 지금 항복한 외인이 지성으로 외적을 토벌하는 것을 보니 지극히 가상합니다. 경상 우병사 김응서가 정말 항해 대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주로 이제 항해들이 많이 투항을 했고, 그리고 김응서 그 항해들 관리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금년 3월에 가등청정의 부하로서 사백구라고 부르는 외인 한 명이 신의 진중으로 투항하였었는데, 신은 저축한 재물이 없어 접지하기가 어렵기에 김해부사 백사림에게로 보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백사림 휘하로 들어가가지고 황석산성 전투에 참전을 했고, 또 조총수를 이용해가지고 많은 활약을 보여줬죠. 자, 그러다 이제 백사림이 탈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백구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요. 그 이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자 쓸모없이 살만친 부사 백사림이 장차 흉악한 적의 칼날에 죽게 될 운명이었는데, 기껏 성벽을 넘어서 도망쳐놓고 이게 얼마 못 가고서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사백구가 사림을 인도하여 그를 바위굴에 숨겨놓고 황석으로 가리고 초목으로 덮어 외적으로 하여금 그가 있는 줄을 모르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백사림이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는데, 자, 이렇게 일본군 우군이 한창 황석산성을 함락시키고 있을 무렵, 일본군 좌군 역시 남원성을 이미 함락한 상태였죠. 남원성이 함락된 후에 일본군 수군은 본연의 임무로 전환을 해서 남해로 철군을 합니다. 그리고 좌군은 남원성에서 전열을 정비한 후에 전주를 향해서 진군을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이 무렵 전주성을 지키고 있었던 전주 부인 박경신, 그리고 명예 유격장 진우충은 남원성이 함락되고 황석산성도 돌파되었다는 보고를 듣고 완전 멘탈 붕괴에 빠지게 됩니다. 진우충 같은 경우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남원성에서
구원 요청을 했을 때 그걸 거부했잖아요. 원래 근데 그게 명예의 기본적인 작전 체계였어요. 남원이 공격당하면은 전주에서 구원을 해줘라. 그리고 전주가 공격을 당하면은 뭐 공주에서 구원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작전 체계를 짜고 있었고, 특히 전주 같은 경우는 방금 이제 설명을 들으셨다시피 황석 산성으로 어쨌든 이제 보호를 받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원이 위급할 때는 전주에서 도와주라는 거였는데 진우층이 이거를 거부를 해버렸잖아요. 자, 근데 기어코 이제 남원성이 함락됐다는 소식을 들은 전주성에서는 정말 충격이 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사실 전주성에 있는 수비 병력은 기껏해야 남원에 있던 수비 병력과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리 봐도 중과부족이었죠. 그런데 지금 전주성은 일본군 좌군뿐만 아니라 지금 우군까지도 합세를 해가지고 도합 10만 명이 넘는 일본군에게 포위를 당할 운명에 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후방에서의 지원도 거의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도저히 이 병력으로는 전주성을 수비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자, 그렇게 판단을 했던 전주 부윤 박경신과 유격장 진호충은 결국 어떤 결정을 내리냐? 이거 아무리 봐도 안 되겠다. 어떻게 하자? 게임 던지고서 도망가자. 하고서 전주를 포기하고 도주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주까지 빼앗기게 됐는데 그 결과 이제 훗날 부총병이었던 양원, 남원성을 실험한 죄로 참수를 당해요. 그래서 그 목이 이제 조리돌림까지 당하는 수모를 겪게 되거든요. 근데 묘하게도 진우충은 가까스로 목숨을 보존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서 조선 측에서도 좀 신기하게 생각을 했대요. 아니, 처벌을 받다면 둘이 같이 처벌을 받는 건데 양원은 죽었고 진우충은 살았네? 그러니까 이게 조선 측에서 생각했던 거하고 명 측에서 생각했던 거하고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선 측에서는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양원은 어쨌든 남원성 안에서 그 고립된 상황에서 열심히 싸우다가 성이 무너져서 도망갔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정상 참작을 해줘야 되고 진우충은 처음부터 싸움을 포기하고 도망을 간 사람인데 아니 희한하게 싸우다가 어쩔 수 없이 도망갔던 양원은 죽고 처음부터 싸움 포기하고 도망갔던 진우충은 살고 저거 도대체 어떻게 된 조합이냐. 조선 측에서는 또 그렇게 봤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명 측에서는 또 이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진우층의 경우에는 전주가 좌군 우군한테 동시에 공격을 당하니까 이건 중과부족이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퇴각을 한 게 인정이 된다. 근데 양원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도망갈 궁리를 했던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이 함몰된 다음에 부하들은 다 죽었는데 자기만 빠져나서 도망간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작전상에서도 또 미스도 있었고 이런 점들이 쌓여가지고 양원이 결국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 아니냐 뭐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상의 내용을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후평가 할 때 나왔던 얘기인데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박경신이 정인영 가을 부윤으로 있을 때 유격 진호충이 전주를 진수하였다. 박경신은 적이 호남을 침범해 온다는 소문을 듣고 부하들과 함께 겁을 먹고 두려워하며 먼저 그 처자를 성 밖으로 내보냈으므로 인심이 동요하여 성을 지킬 수가 없었다. 양경리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성을 내어 진유격에 중한 징계를 내리고 또 박경신을 잡아 군일대로 논지하려고 했는데 조정이 풀어주도록 구제하여 특별히 죽음에서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 조정도 뭐 그런 인식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전주가 지금 일본군 10만 명한테 지금 포위 공격을 당할 상태니까 그 병력으로 저거 막는 거는 좀 힘들긴 하겠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박경신과 진우충이 전주를 포기를 했던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조선 측에서 나중에 좀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은 그거였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양원은 마지막까지 싸우다가 성이 함락된 다음에 도망간 케이스고 진호충은 처음부터 싸우기 전에 도망간 케이스인데 처벌을 받는다면 원래 진호충이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좀 이제 의문을 가졌던 것도 있긴 있었어요. 자, 8월 19일 이미 전주부인 박경신과 명예 유격장 진우충이 전주를 포기하고 공주 방면으로 도주한 상태죠. 그래서 전주성은 성 안이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에 일본군 좌군은 무열로 전주에 입성을 하게 돼요. 그리고 곧 이어서 우군도 뒤따라 전주에 당도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손쉽게 전주를 함락한 일본군은
전주성의 성곽을 완전히 허물어버립니다. 다시 조선군이 탈환한다 하더라도 활용할 수 없게끔 완전히 허물어버리고 약 열흘에 걸쳐가지고 인근 지역을 신나게 분탕질을 치면서 어쨌든 현지 조달을 해야 되잖아요. 플러스 도요토미가 내준 숙제가 있죠. 그거를 풀기 위해서 열흘 동안 인근 지역은 노략질을 하는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전주에서 모인 일본군 지휘관들은 향후 방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의논들이 나오게 되냐면은 과거 임진년 전쟁 때 일본군이 기껏 한양까지 점령을 해놓고 패퇴한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일본군도 똑같은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중일이 다 공통된 의견을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호남이었다라는 거예요. 호남을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그것에 따라서 승패가 갈라진다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일본군 지휘부도 어떤 판단을 내리냐면은 그때 당시에 우리가 패퇴했던 것은 결국 끝내 호남을 점령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냐. 자, 그래서 일본군 지휘부는요, 이번 정년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이것뿐이 없다. 한양으로 진격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호남을 장악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본군이 작전을 이렇게 짭니다. 지금 좌군, 우군 그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작전을 짜냐면은 일본군, 우군은 계속 북상을 해가지고 충청도를 장악한 다음에 한양으로 진격하는 쪽으로 방향을 찾게 돼요. 그리고 일본군 좌군은 여기서 이제 거꾸로 남하를 해가지고 지금 주로 전북 지역이 공략을 당했잖아요. 아직 지금 나주를 비롯해가지고 전남 지역은 살아남은 상태인데 호남의 나머지 지역을 확실하게 장악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호남의 핵심 도시인 남원과 전주가 함몰됨에 따라 호남 지역은 사실상 일본군에게 무방비 상태로 남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군은 호남 지역을 철저히 유린함으로써 임진년에 서력을 하고 또 플러스 아직 남아있는 조선수군의 패잔병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바로 그 12척. 이게 좀 신경이 거슬렸다는 거죠. 이것도 완벽하게 소탕을 함으로써 불안 요소를 말끔하게 해소를 한다면은 호남을 일본군이 장악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것을 기반으로 이번 정년 전쟁은 승리로 갈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이제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일본군 좌군은 호남의 나머지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서 남하하고 일본군 우군은 충청도 방면으로 북상을 하면서 한양을 또 노리게 되는데 이로써 한양은 또다시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이번에도 도망갈 것이냐 아니면은 결사항전할 것이냐 조선 조정은 또다시 갈림길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죠. 과연 조선 조정의 선택은 무엇이었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